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전환, 이른바 위드 코로나 대책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차 대유행의 확산세 속에 내수와 물가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민생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플랫폼 기업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둔 우리 경제 이슈, 이은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아무래도 그 방역 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시위도 하고요. 굉장히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폐업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 겁니까? 아마 상암동 주변을 돌아봐도 좀 비어있는 가게들 꽤 많구나. 그리고 이제 상암동 지역은 주로 주말에는 쉬는 주중상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난 주말에 굉장히 인기 있는 한 이 돼지고기 전문점을 갔는데 여기는 보통 평상시에는 한두 시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요. 근데 오후 6시 이후이기 때문에 신분증 4명이 여기 갔기 때문에 가족 확인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안에 들여다봤더니 테이블이 다 거의 텅 비어 있어요. 자,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렵겠나. 지금 국회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건 이런 희망회복 자금이니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제발 장사하게끔 해 주십시오로 구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역과 경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버텨왔잖아요. 예.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희생해 왔죠. 희생해 왔는데 지금은 이 한계치를 넘어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을 보게 되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신규 자영업자 비중이 20% 초반으로 내려앉았어요. 관련 통계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습니다. 예. 이렇게 신규 창업자 가운데 특히나 종업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 4명 가운데 3명이에요. 이 비중 역시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조사에서는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10명 가운데 4명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통계가 자영업자들이 지금 얼마나 이제 극한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자주 가던 가게가 어느새 문을 닫은 모습 많이들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 4조 2천억 원 가운데 대부분이 추석 전에 지급됐다고 하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4조 2천억 원의 지원 대상이 194만여 명이에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추석 이전 지급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90%를 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제 지급은 됐는데 우리가 한번 4조 2천억 원을 단순히 194만 명으로 나눠보면 평균 200만 원 남짓입니다. 물론 이제 폐업한 기간 단기냐 장기냐 매출 규모에 따라서 4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극소수고요. 예. 평균 200에서 300 정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으냐면 채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830조 원이 넘습니다. 예. 1년 전에 비해서 20% 가까이 늘었어요. 그동안 7월 중순 이후 이제 코로나19 이제 최고 단계로 격상되다 보니까 아예 지금 영업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이 석 달 넘게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영업시간 제한으로 정말 제대로 영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다중채무자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돼요. 그 규모만도 5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난달 17일부터 이제 지급되기 시작한 희망 회복 자금이 지급이 되면서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 비용이 있어요. 무dun을 닫아놨거나 폐업한 상가라고 하더라도 고정 비용은 나갑니다. 인건비도 어느 정도 나가고요. 거기다가 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야 되고요. 전기세와 같은 각종 공과금 내야 합니다. 세금이 더 무섭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버티다가 이런 일회성 돈보다도 앞서서 이제 거리로 뛰쳐나온 분들이 하는 얘기는 오히려 장사해서 내가 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걸 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그렇게 어려우면 고정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면 문 닫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초기에 장사 시작하면서 은행 대출 끼고 했어요. 이게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내가 취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 선택하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의 경우는 자기 자금도 있지만 은퇴 자금 플러스 은행 대출을 낍니다. 이 자본에다가 초기에 자기는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지금 권리금은 고사하고 오히려 폐업하게 되면 원래 인테리어를 또 원상복구해야 되는 의무까지 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폐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하. 만약에 폐업하게 되면 또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금이 끊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손해이면서도 계속 가게가 폐업 상태로 굉장히 이제 고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과 더불어서 얼마나 많이 이제 자영업자들이 좀 요구 사항이 반영될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 손실보상법 시행령도 지난 1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말쯤에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이 꽤 됐어요. 이게 시행령 나온 지가 7월 중순이에요. 7월 예. 초인데다가 지금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핵심은 뭐냐? 핵심은 두 가지예요. 이거는 일단 집합금지 업종 그리고 이제 영업시간 제한 업종 이 두 개 업종 정말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만 손실을 보전하겠다. 이게 큰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느냐? 소급 적용 된다 안 된다? 소급 적용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식당이나 카페와처럼 정확하게 영업시간을 제한했거나 집합을 금지했다면 손실보상 대상 지원이지만 그러나 여행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헬스장도 있을 수 있고 숙박업소도 있을 수 있고 체육시설, 예식장 이렇게 사적 모임이 제한된 업종의 경우에는 간접손실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데 예. 문제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 이외에 나머지 업체들도 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문제냐? 손실보상이라면 뭐를 기준으로 할 건지 얼마를 손실보상을 할 건지가 초점이거든요. 예. 과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전액을 할 거냐? 아니면 60만 원만 보상할 거냐? 이 부분도 아직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소급 적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도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굉장히 많지 않다. 아하. 왜냐하면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이제 국민재원지원금의 경우는 11조 원이에요. 11조 원인데 여기는 지금 앞서 1조 원 정도예요. 손실보상에는 지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한 1조 원 정도, 7, 8, 9월 예산분이 1조 원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한 1조 8천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부는 가능한 한 손실보상 대상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예.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이 피해 구제의 폭을 좀 넓혀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이제 최종 국회벽을 넘을 때 어느 정도 자영업자들의 요구사항이 좀 반영될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그나마 그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나아지려면은 경기가 풀려야 할 것 같은데 2달 연속으로 내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고강도 방향으로 음식,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누적되고 있고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관광 분야도 피해가 여전하며 특히 코로나 타격이 더 집중된 저소득층, 고용 취약계층, 취약 차주계층 등에 대한 보호 강화의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습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보호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그런데 그 소비자들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이제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부 플랫폼 기업들, 온라인 비대면 업체들, 수출 기업들은 좋아요. 그러나 내수 기반의 업종들은 굉장히 취약한데 소비도 비슷합니다. 소비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국내 승용차 판매의 경우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는 개별 소비세 계속해서 인하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입차 판매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명품 업체들의 가격은 올 들어서 세 번째 인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 서서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고가 판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편의점 매출이라든가 이런 이제 할인점 매출의 경우에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비대면 온라인 쇼핑과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골목 상권의 경우에는 물론 지난 주말에 풀렸던 이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덕분으로 오랜만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아마 방역이 풀려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 아마 지금도 해외여행 가시려는 분들 아직도 많고요. 수요는 많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거리 제한이라든가 방역 조치에 따른 이제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그나마 지금 지난 15일부터는 비대면으로 이제 외식 쿠폰 200억 원을 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전 국민 신용카드를 보유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 캐시백을 나섭니다. 지난해 2분기에 카드 사용액 월 평균 금액보다도 좀 일정 부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월 10만 원 한도까지 2달 정도 이제 캐시백 해주는 제도를 하겠다라는 건데 예.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한 7천억 원 정도 돼요. 7천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7조 원 정도 가량의 부가가치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10만 원 환급받기 위해서 100만 원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면세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은 제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냐 아니면 미래 소비만 앞당겨서 소비하게 되면 2달 후에 나타나는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건 방역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물리적 거리두기로 오는 소비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10월 말 백신 이제 접종률 추이를 봐가면서 위드 코로나 전환하는 게 아마 올 연말 소비 심리 회복의 가장 큰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물 지표 개선세가 둔화하면서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물가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서민들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외식 물가의 통계를 내는 세부 내역의 39개 품목 가운데 2개 품목 제하고 37개 품목이 올랐어요. 예. 김밥, 햄버거 가격이 다 뛰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학교 급식비와 이제 피자를 제외하고 이렇게 먹거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동안은 정부는 사실은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농축수산물 외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공급적인 측면뿐 아니라 수요적인 측면에서 물가 불안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내리지 않는 서비스업 가격, 공산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질 가계소득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물가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면 되살아나려던 이제 소비도 이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물가 관리에 제일 이제 큰 목표를 두고 있는 한은이 어차피 한 번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만 연말 앞두고 또 한 번의 긴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은은 통화량과 금리 조절을 통해서 시동 유동성 관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물론 긴축의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하는 마련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정부 역시 고물가가 지속이 돼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지게 되면 이 상황이 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소득 감소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이중계를 겪고 있는 이제 저소득층,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경제 상황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